흉내쟁이 도깨비. 옛날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아내와 함께 나무를 하러 갔지요. 나무꾼은 지게를 지고 성큼성큼, 아내는 갈퀴를 들고 사뿐사뿐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이상하다. 이상해.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했어요. 아니, 이런 곳에 집이 있네요. 아내도 나무찜을 먹다가 주위를 두리번 했어요. 누가 사는 집일까? 우리 한번 가봅시다. 네, 저 살금살금 조심조심 가봅시다. 아이고, 아주 좋은 집이네요. 아주 멋진 집이로군. 햇볕이 잘 드는 집이에요. 바람도 잘 통하는 집이야. 두 사람은 집안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이상하다. 이상해. 나무꾼이 고개를 갸웃갸웃했어요. 텅 빈 집이네요. 아무도 없어요. 아내도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어요. 참 잘 됐군. 여보, 우리 이 집으로 이사 옵시다. 잘 됐네요. 잘 됐어. 지금 당장 이사 옵시다. 나무꾼과 아내는 허름한 원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랴부랴 이삿짐을 꾸려서 손에 들고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숲속의 외딴 집으로 이사했어요. 나무꾼은 빗자루로 마당을 싹싹 쓸었어요. 아내는 걸레로 마루를 빡빡 문질렀고요. 망치로 쾅쾅 못질도 하고 장독도 나란히 줄지어 놓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쪼르륵 찍찍, 쪼르륵 찍찍. 여보, 쥐가 있어요. 여보, 쥐가 있어요. 부엌에서 일하던 아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 참, 부엌에 쥐가 있다고요. 아이 참, 부엌에 쥐가 있다고요. 어머, 여기 쥐구멍이 있구나. 어머나, 여기 쥐구멍이 있구나.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아내는 화가 나서 마당으로 뛰어나왔어요. 여보, 나는 헛간에 있는데. 여보, 나는 헛간에 있는데. 뭐라고? 당신도 헛간에 있다고? 뭐라고? 당신도 헛간에 있다고?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요?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요? 나무꾼도 화가 나서 마당으로 뛰어나왔어요. 아내가 나무꾼에게 화를 벌컥 냈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서 그래요? 나무꾼도 아내에게 화를 벌컥 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러.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러. 두 사람은 씩씩거리며 서로 마주 보았어요. 아니, 왜 자꾸 나를 따라해요? 왜 자꾸 나를 따라해요? 아니, 여보. 가만. 여보. 가만. 여보. 누가 우리 말을 따라하고 있잖아. 누가 우리 말을 따라하고 있잖아. 나무꾼과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하하, 흉내쟁이 도깨비로구나. 아하, 흉내쟁이 도깨비로구나.
전에 살던 사람도 이래서 나가버린 건가? 전에 살던 사람도 이래서 나가버린 건가? 나무꾼과 아내는 흉내쟁이 도깨비를 어떻게 쫓아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문 앞에 돼지피를 쓱쓱 발랐어요. 마당에는 모닥불을 활활 피웠고요. 여기저기에 하얀 소금도 휙휙 뿌렸어요. 그래도 흉내쟁이 도깨비는 꼼짝도 안 했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제발 좀 그만하라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흉내쟁이 도깨비는 무슨 말이든 따라하고 또 따라했어요. 나무꾼과 아내는 밥도 한술 못 먹고 잠도 한숨 못 잤지요. 어느 날 나무꾼은 숲에서 일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만났지요. 이게 못난 녀석. 이게 도깨비 하나 못 이겨.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머리를 탁 때렸어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할아버지는 도깨비를 쫓아내는 방법을 살짝 알려주었죠. 잠에서 깬 나무꾼은 집으로 달려갔어요. 바람처럼 빨리 달려갔죠. 그리고 아내에게 눈짓으로만 끔벅끔벅, 귓속말로만 소곤소곤 얘기했어요. 그날부터 나무꾼과 아내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흉내쟁이 도깨비는 점점 심심해졌어요. 너무너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왜 말을 하지 않아요? 마침내 흉내쟁이 도깨비가 소리쳤어요. 왜 말을 하지 않아요? 나무꾼이 따라서 소리쳤어요. 따라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아내도 따라서 소리쳤어요. 미치겠네. 미치겠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자꾸 따라하면 혼내줄 거야. 자꾸 따라하면 혼내줄 거야. 나무꾼도 아내도 흉내쟁이 도깨비를 따라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따라하면 할수록 더욱 재미있었지요.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이제 너는 못 살겠다. 이제 더는 못 살겠다. 마침내 흉내쟁이 도깨비는 멀리 도망치고 말았어요. 나무꾼과 아내는 배를 쥐고 까르르 웃었답니다. 흉내쟁이 도깨비가 떠난 그 집에서 나무꾼과 아내는 행복하게 살았겠죠. 떡시루 잡기. 룰루루 랄라라. 어느 날 두꺼비가 노래를 부르며 길을 가고 있었어요. 친구에게 쌀 한 바가지를 얻어 기분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두꺼비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그거 쌀 아니냐? 깜짝 놀란 두꺼비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마침 떡이 먹고 싶었는데 잘 됐군. 두꺼비야, 우리 떡을 해서 나눠 먹지 않을래? 두꺼비는
호랑이가 희죽희죽 웃으며 말하는 게 겁이 나서 서둘러 떡을 만들었어요. 떡시루를 가져와 물을 붓고 불을 떼고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떡을 쪘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자 호랑이는 군침을 꿀꺽 삼켰어요. 너무 떡이 맛있어 보인 호랑이는 혼자서 떡을 몽땅 먹고 싶어졌죠. 어흥, 떡을 그냥 먹으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우리 떡시루 잡기 내기를 해보는 건 어때? 떡시루 잡기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산 꼭대기에서 떡시루를 아래로 굴린 다음 쫓아가 먼저 잡는 쪽이 떡을 다 먹는 거야. 어때? 재미있겠지? 두꺼비는 어이가 없었어요. 호랑이가 이길 게 뻔했으니까요. 떡을 혼자 다 먹겠다는 속셈이구만. 하지만 두꺼비에게 곧 좋은 꾀가 떠올랐어요. 좋아요. 내기를 해요. 호랑이와 두꺼비는 떡시루를 산꼭대기로 밀고 올라갔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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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호랑이는 떡시루를 아래로 힘껏 굴렸어요. 굴러간다 굴러가 떼굴떼굴 굴러간다 굴러가 떼굴떼굴 호랑이는 떡시루를 쫓아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느림보 두꺼비가 날 이긴다는 건 어림없지. 이제 떡은 다 내 차지야. 그렇고 말고. 호랑이는 기분 좋게 재빨리 달려갔어요. 그런 호랑이를 보며 두꺼비는 웃음을 터뜨렸지요. 떡시루가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떡이 모두 밖으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죠. 저런 에휴,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두꺼비는 느릿느릿 산을 내려오면서 땅에 떨어진 떡을 맛있게 주워 먹었어요. 쿵! 마침내 호랑이는 떡시루를 잡았어요. 좋아, 좋아. 이제 떡은 몽땅 내 차지야. 그런데 떡시루를 본 호랑이가 갑자기 울상을 지었어요. 내 떡이 다 어디 갔지? 호랑이는 그제야 떡시루 안에 있던 떡이 모두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 어리석은지 이제는 알겠지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더니 꼴 좋네요. 떡을 실컷 먹은 두꺼비가 이렇게 놀렸어요. 뭐라고? 화가 난 호랑이는 곧 두꺼비에게 달려들었답니다. 그리고는 두꺼비가 들고 있던 떡을 빼앗아 두꺼비의 등에 덕지덕지 붙였어요. 철썩철썩 울퉁불퉁 철썩철썩 울퉁불퉁. 아이고 분해라. 아이고 분해. 호랑이는 조그만 두꺼비한테 당한 게 억울해서 엉엉 울며 떡을 붙이고 또 붙였답니다. 그때 호랑이가 붙인 떡이 딱딱하게 굳어서 두꺼비 등이 그만 우툴투툴하게 변했다고 해요. 또 그때 어찌나 울었던지 호랑이 눈밑이 그만 하얗게 변했다고 하네요. 나이 자랑. 어느 산속에 노루와 토끼와 두꺼비가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잔칫집에서 음식을 가져왔죠. 이야, 맛있겠는걸? 세 친구는 맛있는 음식을 보자 서로 먼저 먹겠다고 아웅다웅 다투기 시작했어요.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지. 토끼가 얼른 음식에 손을 대자 노루가 탁 치며 말했어요. 어허, 어른이 먼저 먹는 거야. 어른? 누가 어른인데? 키가 제일 크니까 내가 어른이지. 노루의 말에 토끼도 치지 않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나처럼 긴 수염도 없으면서? 수염이 길어야 어른이지. 어허, 졸랑대기는 어른이라면 나처럼 점잖아야지. 두꺼비가 느릿느릿 말하자 이번에는 노루가 꾀를 내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싸우지 말고 누구 나이가 가장 많은지 한번 따져보는 건 어때? 좋아. 그럼 나이가 많은 차례대로 음식을 먹는 거야. 토끼와 두꺼비도 맞장구를 쳤어요. 난 말이야. 하늘과 땅이 처음 생길 때 태어났어. 너희들 밤하늘에 빛나는 별 알지? 그 별을 누가 하늘에 박아놓은 줄 알아? 바로 나야, 나. 노루가 어스대면서 말하자 토끼가 배꼽을 쥐고 깔깔댔어요. 나에 비하면 넌 아기로구나. 네가 별을 박으러 올라갈 때 썼던 사다리 생각나니? 바로 내가 심은 나무로 만든 거야. 그것도 몰랐다니. 어때? 내 나이가 훨씬 많지? 그런데 토끼의 말이 끝나자마자 두꺼비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 배가 고파서 우는 거야? 토끼와 노루가 깜짝 놀라 묻자 두꺼비는 더 슬프게 울었어요. 손자 생각이 나서 그래. 토끼가 나무를 심을 때 내 손자도 옆에서 나무를 심었거든. 뭐? 손자라고? 그래, 손자가 그 나무로 망치를 만들어 별을 박으려고 했는데 그만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어. 아이고, 불쌍해. 이야기를 듣고 보니 두꺼비의 나이가 가장 많은 게 되었어요. 자, 그럼 내가 먼저 먹는다. 이렇게 해서 두꺼비가 음식을 제일 먼저 먹게 되었죠. 토끼와 노루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이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답니다. 엽전 한 입. 어느 서당에 아이들이 모여 앉아 열심히 글을 읽고 있었어요. 하늘 전 따지 거물현 누루왕.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온몸이 패배 꼬이기 시작했죠. 아이들은 꾀를 내어 훈장님을 졸랐어요. 훈장님, 옛날 이야기 하나만 해주세요. 어허, 공부하다 말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훈장님, 딱 하나만요. 네? 다른 날 같으면 이놈들 하고 호통치셨을 훈장님이 오늘은 웬일인지 허허 웃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 어디 한번 알아맞혀 볼 테냐? 수수께끼요? 아이들의 두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반짝 빛났어요. 훈장님은 옥수수 수염처럼 기다란 수염을 쓱쓱 쓰다듬었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둥글럽적한 엽전을 하나를 꺼냈지요. 여기 엽전이 한 입 있다. 이 엽전으로
방 안을 가득 채울 물건을 사오너라. 그러면 재미난 이야기를 한 보따리 해주마. 방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글 공부는 하기 싫은데 수수께끼의 답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죠. 아이들은 두 눈을 깜빡깜빡, 뒤통수를 극적극적, 발가락을 조물조물, 콧구멍을 사부작사부작 후비며 딴청을 부렸어요. 아무도 없느냐? 아이들이 입을 삐죽 내밀고 쫑알거렸어요. 훈장님, 어떻게 엽전 한 입으로 방 안을 가득 채울 물건을 사오겠어요? 저희를 놀리시는 거죠? 맞아요. 그걸로는 젓가락 한 개밖에 못 사요. 허허, 그러니까 수수께끼가 아니냐. 그럼 다시 글 공부나 하자꾸나. 아이들은 오리처럼 입을 쑥 내밀었어요. 그때 있는 듯 없는 듯 얌전하기로 소문난 호동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훈장님, 제가 사오겠습니다. 호동이 네가 정말 사올 수 있겠느냐? 네, 다녀오겠습니다. 호동이는 엽전 한 잎을 들고 장터로 갔어요. 두리번 여기저기 헤매다가 옳거니 딱 맞는 물건을 찾아내고 빙긋 웃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얀 옷에 빨간 모자를 쓰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죠. 한편 호동이를 기다리던 아이들은 쑥덕쑥덕 쉴 새 없이 입방아를 찧었어요. 괜히 아까운 엽전만 버리고 올 게 뻔해. 아무것도 못 사서 혼날까봐 도망갔을 거야. 어흠, 3세 때처럼 떠들지들 말고 책이라도 읽으며 기다리거라. 사실 훈장님도 무척 궁금했답니다. 호동이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동이의 손만 쳐다보았죠. 호동이의 손에는 달랑 양초 한 개가 들려 있었어요. 방 안을 가득 채운다는 게 고작 양초야? 아이들이 배꼽을 쥐고 깔깔댔지만 호동이는 차분히 말했어요. 훈장님, 양초에 불을 밝혀주세요. 훈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불을 켰어요. 이거 보세요. 양초에 불이 붙자마자 어둑어둑하던 방안이 보름달처럼 환해졌지 뭐예요. 옳거니, 엽전 한 입으로 방안이 가득 찼구나. 훈장님이 큰 소리로 껄껄 웃으셨어요. 아이들은 지혜로운 호동이 덕분에 재미난 옛날 이야기를 실컷 들었답니다. 깨진 도자기. 옛날 어느 마을에 지체 높은 부자 영감님이 살았어요. 영감님은 빛깔이 곱고 아름다운 도자기 2개를 마치 자식처럼 아꼈어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도자기를 꼭 끌어안고 윤이 나게 반질반질 닦았죠. 그리고는 누가 손이라도 댈세라 문갑 위에 조심조심 잘 놓아두었어요. 어느 날 영감님이 집을 비운 사이 일하는 할멈이 방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헤야 어떠시고 헤야 에헤헤 헤야. 할멈은 흥얼흥얼 노래하며 걸레질을 했죠. 그런데 방바닥을 어찌나 반들반들 잘 닦아 놓았던지
엉덩방아를 찧으며 꽈당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겠어요? 도자기 한 개가 할멈 손에 부딪혀 와장창 깨지고 말았지 뭐예요. 아이고, 이걸 어째? 가슴은 쿵쾅쿵쾅, 팔다리는 후들후들. 할멈은 눈앞이 캄캄하여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휴, 이제 나는 죽었네. 아휴. 울음소리를 듣고 마님이 놀라서 뛰어들어왔어요. 아이고, 할멈, 무슨 일인가? 아이고, 어머니, 도자기가. 마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이고, 저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요. 할멈, 울지 말게. 운다고 깨진 도자기가 붙겠나? 마음씨 착한 마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할멈에게 속닥속닥 이야기를 했어요. 어두워질 무렵 영감님이 돌아왔지요. 아니, 부인, 그 도자기 한 개는 어디 있어? 마님이 머뭇머뭇하다가 대답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깨뜨렸습니다. 용서하세요. 뭐요? 영감님의 얼굴이 활활 타라올랐어요. 그때 할멈이 뛰어나와 무릎을 꿇었어요. 아닙니다. 마님이 아니라 제가 그만. 뭐라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영감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할멈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멀쩡한 도자기를 방바닥에 냅다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화장창! 아니, 이 할멈이? 영감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이 할멈이 죽고 싶은 모양이군. 영감님은 할멈을 무섭게 노려보았어요. 할멈이 흐느끼며 말했지요. 저는 어차피 죽을 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남은 도자기마저 깨뜨린 것입니다. 할멈의 말에 영감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 잠자코 있던 마님이 나직나직 말했어요. 영감, 도자기를 깨뜨린 것은 잘못이지만 어찌 도자기가 사람보다 귀하다 하겠습니까? 영감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였소. 미안하구려, 할멈. 그 뒤로 영감님은 아무리 곱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보아도 더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답니다. 아무리 멋진 도자기도 사람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으니까요. 며느리 뽑는 시험. 푸른 기와집 주인은 마을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저 집은 주인이 부지런하니까 하인들도 부지런하네. 그 어린 아들까지 부지런하다니까. 푸른 기와집 제비들도 일찍 일어나 지지배배 정답게 노래를 불렀지요. 어느덧 잘생기고 부지런한 푸른 기와집 아들이 장가들 나이가 되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장터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어요. 아유, 저 총각 좀 봐요. 참 잘생겼네.
어여쁜 아가씨들도 안 보는 척 슬쩍슬쩍 곁눈질하며 살짝살짝 얼굴을 붉혔지요. 여보, 우리 집이 더 잘 되려면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하지 않겠어요? 어느 날 푸른 기와집 안주인이 말을 꺼냈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요. 바깥 주인이 얼른 말을 받았지요. 당신처럼 건강하고, 당신처럼 야무지고, 부지런하고, 또 예쁘고. 그런 며느리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러면 어떻겠소? 바깥 주인이 귓속말로 소근소근 하자 안 주인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얼커니, 그럼 빨리 소문을 내야겠네요. 푸른 기와집에서 시험으로 며느리를 뽑는다는 소문이 곧 마을 밖에까지 널리 퍼졌어요. 개울가에서도 논밭에서도 며느리 뽑는 시험 이야기가 한창이었어요. 그 푸른 기와집 앞에 조그만 초가집이 있잖아요. 거기가 시험 치는 데라면서요. 아유, 네. 그 집에서 할머니와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면 안 된대요. 아이고, 쉽네. 아이, 개똥어머니, 잘 들어보세요. 쌀 한 대, 잡곡 한 대로 한 달을 살아야 합격이래요. 아이고, 어찌 그 사람이 그걸로 한 달을 사나? 푸른 기와집 며느리가 되겠다고 예쁜 아가씨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었어요. 내가 꼭 며느리가 될 거야. 맨 처음 찾아온 아가씨는 쌀 한 대, 잡곡 한 대를 30봉지로 나누어 아끼고 아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힘이 빠지고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죠. 불합격! 푸른 기와집 주인은 밖에서도 훤히 알고 있었어요. 에휴, 한 달만 견디면 부잣집 며느리가 되는데 그걸 못 참아? 또 다른 아가씨는 큰 소리부터 떵떵 쳤어요. 그리고는 죽을 끓여 먹으며 버텼지요. 아가씨, 나도 좀 줘요. 배고파 죽겠어. 안 돼요. 내가 먹을 죽도 모자라요. 아가씨와 할머니는 매일매일 싸웠어요. 하지만 그 싸움도 보름을 넘기지 못했지요. 아가씨는 배고픔을 더 참지 못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불합격! 푸른 기와집 주인은 또 밖에서 훤히 알고 있었어요. 시험을 보러 온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글쎄 다 떨어졌다지 뭐예요? 모내기를 하던 사람들이 참새 떼처럼 떠들었어요. 아무리 아껴도요? 죽으로 버텨도요? 아유, 보름을 넘기기도 힘들대요. 근데 저러다 그 귀한 아들 몽달 귀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아니래요. 웬만한 처녀에게 그냥 장가 보낼 것이지. 바보들. 이럴 땐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새로 온 아가씨는 하루는 밥을 먹고 하루는 굶었어요. 그리고 힘이 빠지지 않게 맨날 누워 지냈지요. 아가씨, 집안이 너무 더럽지 않아요? 그러면 할멈이 치우든가. 난 힘없어서 못 움직여요. 할머니도 덩달아 벌렁 누웠어요. 아이고, 배고파. 누워만 있어도 배가 고프네. 이 아가씨도 끝내 못 견디고 떠났어요. 그 뒤로는 시험을 보겠다고 나서는 아가씨가
아무도 없었답니다. 벼가 누렇게 익어갈 때쯤이었어요. 드디어 며느리 시험을 보겠다는 아가씨가 나타났죠. 이번에는 얼마나 버틸까요?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애태우며 쑥덕거렸어요. 아이고, 제발 좀 끝까지 견뎠으면 좋겠어요. 누가 아니랍니까? 새로운 아가씨가 살림을 시작했어요. 아가씨, 점심은 얼마나 지을까요? 할머니가 늘 하던 것처럼 물었죠. 제가 할게요. 들어가 쉬세요. 아가씨는 점심밥을 듬뿍 지어왔어요. 아니, 아가씨, 어떻게 한 달을 살려고? 할머니, 걱정 말고 어서 드세요. 많이 먹고 힘내서 같이 청소부터 해요. 아가씨와 할머니가 집안 청소를 시작했어요. 쓱쓱 싹싹 돼지우리 같던 집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할머니, 배고프죠? 우리 저녁밥 해 먹어요. 또요? 그렇게 먹으면 며칠 못 살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밥을 짓는 동안 할머니가 일감을 구해오면 되잖아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로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호, 알았어요. 할머니는 부지런히 일감을 구해왔어요. 아가씨는 바느질도 잘하고 길쌈도 잘하고 잔칫집 음식도 잘 만들었지요. 일거리가 없는 날에는 아가씨가 만든 떡을 할머니가 장터에 가지고 나가 팔았어요. 어이구, 마당에 장작 쌓아놓은 것 좀 봐요. 아니, 암탉까지 키우네요. 기웃거리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복덩일세 복덩이야 기와 집에 복덩일세. 마을 아주머니들이 둘러앉아 길쌈을 하며 아가씨를 칭찬하는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였어요. 할머니는 새 옷을 가지고 푸른 기와집으로 가서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여보, 마침내 당신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소. 바깥 주인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럼 합격인가요? 두말하면 잔소리요. 개나리 진달래 알록달록 피어나고 종달이 빼쫑빼쫑 노래하는 봄날, 푸른 기와집에서 큰 잔치가 열렸어요.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며느리를 보려고 먼 데 사는 사람들까지 구름처럼 몰려왔어요. 강아지도 고양이도 신이 나서 모여들었죠. 며느리 뽑는 시험 덕분에 온 마을이 얼씨구절씨구 흥겨웠답니다. 자린고비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아이가 살았어요. 어찌나 가난했는지 뒤줄을 박박 긁어도 곡식 한 톨 없어서 쫄쫄 굶는 날이 많았지요. 난 나중에 꼭 부자가 되어서 쌀이랑 콩이랑 먹을 거리를 곳간 가득 쌓아둘 거야. 아이는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 아끼고 또 아꼈어요. 사람들은 그 아이를 왕구두쇠라고 불렀답니다. 어른이 된 왕구두쇠는 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날에도 장작이 아까워서 불을 피우지 않았어요.
옷소매가 닳을까봐 팔에 몸을 딱 붙이고 조심조심 걸어 다녔지요. 국밥집 앞에 가면 코를 벌름벌름 실컷 냄새만 맡고는 배를 퉁퉁 두드렸어요. 어허, 국밥 냄새 한번 잘 맡았다. 배가 절로 부르군. 돈이 왕구두쇠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새어나가지 않았어요. 곡식이 왕구두쇠의 곡간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흉을 보든 말든 왕구두쇠의 재물은 나날이 수북수북 쌓여갔지요. 어느덧 왕구두쇠의 아들이 장가들 나이가 되었어요. 어쩌면 좋담. 씀씀이 해픈 며느리가 들어오면 애써 모은 재물이 술술 새어나갈 텐데. 왕구두쇠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땅을 내려다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어느 날 왕구두쇠가 무릎을 탁 쳤어요. 옳거니 나 같은 구두쇠를 찾으면 되겠구나. 구두쇠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라면 야무지고 알뜰살뜰하겠지. 왕구두쇠는 얼른 보찜을 챙겨서 유명하다는 구두쇠를 모조리 찾아다녔지요. 하지만 고생고생해서 구두쇠를 찾아도 딸이 없거나 너무 어려서 실망하곤 했어요. 어느 날 왕구두쇠가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양손에 집신을 들고 뛰어가지 뭐예요? 왕구두쇠가 뒤따라 뛰며 물었어요. 아니 왜 집신을 들고 뛰는 거요? 아, 신고 달리면 집신이 다를 게 아니오. 그렇군요. 그런데 어디를 그리 급히 가는 게요? 우리 집 된장을 훔친 도둑을 잡으러 가오. 그 사람은 쌩하니 달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왕구두쇠가 아무리 둘러봐도 도둑은커녕 생쥐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침 밭에서 김을 매던 농부가 혀를 끌끌 찼어요. 그 파리도 살기 힘들었던 모양일세. 자린고빈의 된장을 훔쳐먹다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저 사람은 구두쇠 중에서도 으뜸이라오. 지금도 파리 다리에 묻은 된장을 빨아먹겠다고 저렇게 쫓아가는 거라지 뭐요? 왕구두쇠는 옳다구나 싶었어요. 저 자린고비는 식구가 어찌 된답니까? 나이가 꽉 찬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도 아비를 닮아 어찌나 짠지. 농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구두쇠는 당장 자린고비 집을 찾아갔어요. 마침 생선장수가 자린고비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봐요, 생선장수 아저씨. 자린고비 집에서 한 처녀가 뛰어나오더니 고등어와 갈치를 실컷 주물럭거렸어요. 아이, 이봐요, 그 생선을 살 거요, 말 거요? 생선이 별로 신선하지 않아서 다음에 사야겠어요. 그러더니 그냥 집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처녀는 물이 가득 담긴 솥에 비린 손을 넣고 찰방찰방 씻으며 흐뭇해했어요. 오늘은 짭짤한 생선국을 먹을 수 있겠구나. 집으로 돌아온 자린고비가 그 모습을 보고 버럭 화를 냈어요. 어이구, 그 손을 물독에 씻었으면 앞으로 한 달은 먹을 게 아니냐?
왕구두쇠는 대문 밖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만 하면 나무랄 데가 없구나. 왕구두쇠는 자린고비의 딸을 며느리로 점 찍었어요. 자린고비도 소문으로 왕구두쇠를 잘 알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곧 날을 잡아 아들과 딸을 결혼시켰어요. 왕구두쇠는 며느리에게 살림을 맡겼지만 늘 마음을 졸이며 살펴보았어요. 며느리는 부엌과 마당을 종종 오가며 살림을 뚝 소리나게 잘했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얘야, 넌 왜 간장을 종지 가득 떠놓느냐? 앞으로는 종지 밑바닥에 깔리게 조금만 담아라. 며느리가 얌전히 대답했어요. 아버님,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아니, 왜? 종지 밑바닥에 간장이 깔려 있으면 숟가락으로 간장을 뜨려고 자꾸 바닥을 긁게 되니 숟가락과 종지가 모두 닳게 됩니다. 하지만 간장이 가득 담겨 있으면 닳을 걱정이 없고 보기만 해도 짠 생각이 절로 들 테니 간장도 훨씬 덜 먹게 될 것입니다. 며느리의 대답에 왕구두쇠는 껄껄 웃었어요. 내 말이 옳구나, 오라. 왕구두쇠는 그때부터 마음 놓고 살림을 맡겼어요. 한편 자린고비는 딸이 잘 사는지 무척 궁금했죠. 그래서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사돈 집을 찾아왔어요. 자린고비와 왕구두쇠는 살림 아끼는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먼저 왕구두쇠가 부채를 한쪽만 펴들고 으스댔어요. 사돈 영감, 저는 이 부채를 10년째 쓰고 있어요. 그 한쪽이 해지면 또 한쪽을 펴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면 부채 몇 개로 평생을 쓸 수 있지요. 자린고비가 희죽 웃으며 부채를 활짝 펼쳤어요. 사돈 영감, 그 정도로 아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채 하나로 평생을 씁니다. 왕구두쇠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쓰시기에? 먼저 부채를 이렇게 활짝 편 다음 바람이 일어나도록 머리를 이리저리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채가 다를 일도 없고 운동도 되니 좀 좋습니까? 마침 점심때가 되어서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왔어요. 친정아버지가 왔다고 모처럼 굴비를 한 마리 내왔지요. 자린고비는 밥상을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사돈 영감, 제가 딸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 비싼 굴비를 떡하니 상에 올려놓다니요. 얘야, 어서 새끼줄을 가져오너라. 아니, 새끼줄은 뭐에 쓰시려고? 왕구두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 자린고비가 굴비를 새끼줄에 꿰더니 방 한가운데에 턱 거는 게 아니겠어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니 얼마나 훌륭한 반찬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다른 반찬은 없어도 되지요. 밥 한 술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그러던 자린고비가 사위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자네 그렇게 해퍼서야 쓰겠나? 밥 한 술에 굴비를 2번씩이나 쳐다보다니. 그 말에 왕구두쇠의 아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고개를 푹 숙이고 맨밥만 먹었어요. 왕구두쇠가 벌떡 일어나 넙죽 절을 했지요. 과연 대단하십니다. 사돈이 이러시니 우리 며느리가 똑똑하고 야무질 수밖에요. 제발 자주 오셔서 아끼는 법을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 뒤 왕구두쇠는 자린고비의 말이라면 뭐든지 잘 듣고 그대로 따랐어요. 자린고비의 소문은 더 멀리 퍼졌지요. 그래서 지독하게 물건을 아끼는 사람을 보면 다들 자린고비라고 불렀답니다.